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생활도 안정적이라 겉으로 보기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부부에게는 마음 깊이 묻어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저희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제 얼굴에는 어릴 적 생긴 화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일을 나가시면 할머니께서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셨죠. 아주 어릴 때라 정확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던 중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솥을 아궁이에서 옮기다가 실수로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부엌 한쪽에서 놀고 있던 제 얼굴로 뜨거운 물이 그대로 쏟아졌고 그 사고로 오른쪽 볼에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는 제 자신감마저 앗아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일도 잦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쪽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거나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다가도 제 얼굴을 보고 흉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 집안에서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과 점점 멀어지고 서울로 올라가 의류 공장에서 하루하루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공장 근처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곳을 지나야 했죠. 시장 끝자락에는 가게도 없이 길거리에 좌판을 펼쳐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와 들에서 뜯은 나물, 말린 곡식 등을 파셨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종종 그 아주머니에게서 나물이나 채소를 사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왔어?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나 보네. 근데 어제도 한가득 사가 놓고 또 뭘 사게?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가. 제가 도시락 싸서 다니니까 많이 사도 금방 떨어져요. 여기 남은 거 제가 다 살게요. 아주머니와 저는 오가며 얼굴도 익히고 단골로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제가 새들어 사는 집 근처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주머니가 노상 정리를 하는 걸 도와드리거나 공장에서 받아온 군것질거리도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퇴근길에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시작 한쪽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을 아주머니가 떠올라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장에 두고 간 우산을 하나 챙겨들고 조심스레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아주머니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서서 노상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머니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왔어요. 퇴근할 때 비 쏟아지는 거 보고 얼른 달려왔는데 다행히 다른 분이 도와주고 계셨네요. 그러게, 비가 막 쏟아져서 나도 너무 놀랐지 뭐야.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쪽은 내 아들이야, 아들. 중동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 성태가 이리 와서 인사해라. 내가 몇 번 말했지? 나 자주 도와주는 아가씨 있다고. 그는 아주머니 말을 듣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친 건지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얼굴 흉터 때문에 낯을 가리는 저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김성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순이라고 해요. 아주머니한테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사받으니까 민망하네요. 그렇게 첫인사를 나눈 이후 아주머니를 데리러 온 그 남자를 퇴근하면서 종종 마주치게 됐고 눈인사와 짧은 몇 마디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한동안 야근을 한 후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해서 또 시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혼자 장사를 정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휘청거리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치며 아주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지러우세요? 이거 정리하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주머니의 좌판을 정리한 뒤 저는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마침 외출했다 들어오는 아주머니의 아들이 저희를 발견했어요. 성택 씨, 아주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까 장사 정리하시면서 어지러운지 휘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 면접이 있어서 시장에 못 나갔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매번 신세만 져서 죄송하네요. 제가 언제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실래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남자와 단둘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할까봐 몇 번을 손살이 쳤지만 아주머니도 그리고 성택 씨도 계속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통에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성택 씨는 밖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편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성택 씨의 노력으로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럼 영순 씨는 고향에서 혼자 올라와서 계속 공장에서 일하신 겁니까? 네, 성택 씨는 중동에 계셨죠? 네, 3년 전에 돈 벌러 갔었어요. 근데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계획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고 때문에 다리도 다쳐서 건설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오래 걷거나 힘든 일을 해서 몸이 안 좋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성택 씨는 자신의 아픔을 말하면서도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흉터를 숨기기만 급급했는데 그는 힘들어도 숨기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그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택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유도 묻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와의 식사는 즐거웠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 뒤로 오며 가며 만나다 그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선뜻 좋아한다고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성택 씨의 마음도 모를 뿐더러 무엇보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생각에 안 그래도 없던 자신감이 바닥을 쳤죠. 그래서 저는 성택 씨에게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접으려고 그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장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거나 다른 곳에 들렀다 늦게 가기도 했어요. 일부러 성택 씨를 피해 다닌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아주머니의 노상이 있나 없나 시장 근처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뒤에 성택 씨가 서 있었어요. 영순 씨, 혹시 요즘 저 피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성택 씨를 왜 피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왜 시장에 자주 안 보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기만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장에 있는 거 보고
일부러 다른 길로 가는 것도 다 봤습니다. 영순 씨, 왜 그러는 겁니까? 그의 물음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성택 씨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영순 씨, 그동안 며칠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순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영순 씨가 신경 쓰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또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받아줄지. 이렇게 계속 궁금하고 생각나는 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영순 씨,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의 고백을 듣는데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성택 씨 같은 사람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얼굴도 이렇고. 영순 씨가 왜 잘난 게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영순 씨처럼 착한 사람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때서요? 마음이 이렇게 예쁜데요. 외모보단 마음을 보고 좋아졌다는 그에게 한 번 더 반하게 됐고 성택 씨와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가끔 아는 사람 식당에 가서 바쁠 때만 도와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둘 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거라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지만 몇 개월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쩐 일인지 다시 임신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3년 뒤 드디어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건강하고 예쁜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를 더 갖고 싶었지만 또 임신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게 내내 미안했습니다. 지연 아빠, 당신은 아이 더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지연이만 있으면 돼. 그리고 당신 몸에 무리 가는 것도 싫어. 당신 속상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미안해요. 내가 몸이 이래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지연이랑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는 그거면 충분해. 남편은 하나 있는 딸 지연이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딸은 나날이 예쁘게 자랐고 딸을 보고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딸이 7살이 되던 해 저녁이 되자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밖으로 나갔다가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놀이터에서 제 딸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얼굴의 흉터 때문이었죠. 김지연, 너희 엄마 얼굴 이상해. 무섭게 생겼어. 너도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얼굴이 다 엄마 아빠 얼굴 닮은 거라고. 그러니까 김지연 너도 얼굴 무서워질걸. 아니거든.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뻐.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사람들 얼굴만 보는 거 아니라고. 마음이 예뻐야 한댔어. 아직 어린애들이 던지는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딸이 울며 도망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뜻밖에도 딸은 기죽지 않고 또렷하게 대꾸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비아냥보다도 오히려 제 딸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흉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싶은 미안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학교에 입학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놀림을 계속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날에도 저는 얼굴 한쪽을 스카프로 가리고 참석했습니다. 이후로도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빠지거나 남편을 보내곤 했어요. 딸이 또다시 곤란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 딸은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예뻐. 책에서 봤는데 얼굴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거래. 그러니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그 작은 목소리 하나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변함없었습니다. 흉터를 가진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힘든 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준 엄마와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며 어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딸은 클수록 저와는 달리 예쁘게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도 잘했고 사느라 바빠 크게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자기 앞길도 똑부러지게 알아서 헤쳐나갔어요. 저희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과 저는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백반집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남편은 서빙을 보고 배달까지 나가곤 했죠.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어도 시간이 지나니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장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건 다름 아닌 딸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은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학업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좋은 직장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틈날 때마다 식당에 나와 일을 거들고는 했는데 그건 회사에 취업하고도 계속됐습니다. 지연아, 왜 또 나왔어? 너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쉬는 날에는 쉬어야지. 엄마 괜찮아. 나는 이렇게 엄마랑 아빠 돕는 게 쉬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엄마랑 언제 또 붙어 있겠어. 안 그래?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갈비뼈가 크게 손상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한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식당 일은 제가 어떻게든 꾸려가야 했기에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한 건 딸이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 남편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딸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장사가 끝나면 항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병원 한편에서 딸이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자는 뭔가 간절해 보였고 딸은 냉정한 표정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그 근처로 가서 둘의 대화를 듣게 됐고 그 남자가 딸의 애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딸이 연애를 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딸은 아주 냉정하게 그 남자에게 말했죠. 현종씨,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이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지연아, 너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이였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 너랑 헤어지고는 못 살아. 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지.
내가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 제발.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는 남자를 두고 딸은 냉정하게 돌아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많이 놀랐죠.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병원에서 봤던 장면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딸은 약간 놀라는 듯 하더니 그 남자와는 이미 다 정리된 사이니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 남자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가는데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더라. 그런데도 정리가 된 게 맞는 거야? 나는 네가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만난 사람이야? 현정 씨랑은 회사에서 선후배로 만났다가 사귀게 됐어.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그쪽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반대하셔. 나한테도 찾아오셔서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하실 정도로. 뭐? 지연이 네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다니? 현종 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키웠대. 현정 씨도 나처럼 외동이라서 기대하는 것도 많으셨을 거야. 그리고 현정 씨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 임원이야. 근데 그분 딸이 현정 씨를 좋아한대. 집안끼리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정 씨 어머니는 그 여자랑 현정 씨랑 결혼시키고 싶어 하셔. 들어보니 남자에게는 제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친정적 도움이라도 받으며 편하게 살길 바랬으나 저희 집안은 기대할 게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자의 어머니는 제 딸을 따로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딸은 그때 이야기를 담담하게 제게 전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분명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랑 아빠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이런 말 들어봤자 속만 상하지. 좋은 말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나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는 엄마랑 아빠를 무시하는 집안에는 절대 시집 가기 싫어.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까지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엄마 또 그런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자책할까봐 내가 말 안 했던 건데. 아무튼 이제 현종 씨랑은 끝났으니까 다시 찾아올 일 없을 거야. 딸은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말을 못했던 것이었죠. 그 남자와는 다 끝난 사이라 말은 했지만 저는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안 형편이 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하고 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가서 딸에게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역시 기가 막혀 하다가 딸이 그 남자랑 헤어진 게 잘된 일이라 하더군요. 지연 엄마,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지연이가 뭐가 부족해. 예쁘지, 똑똑하지, 착하지. 그런 집안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나도 반대야. 우리 지연이는 사랑받고 살 자격이 작아도 넘쳐.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걸리는 건 지연이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청년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세상에 남자가 한 명뿐이야? 살다 보면 더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런 집안에는 우리 지연이가 너무 아깝지.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남편은 퇴원날이 되었죠. 저는 식당 문을 하루 닫고 병원으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2달 전 병원에서 본 딸의 애인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는 척을 하자 남자는 저와 남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전에 병원에서 지연이랑 같이 있는 거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저 오늘 2분께 지연이랑 결혼 허락 받으러 왔습니다. 네? 결혼이요? 지연이한테 듣기로는 그쪽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온 거 알면 지연이가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지연이랑 같이 오던지 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런데 마침 퇴근한 딸이 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딸은 그 남자에게 달려와 집까지 찾아오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요 일어나. 그리고 지연이한테서 들어보니까 그쪽 어머니가 결혼 반대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지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결혼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치지 마시고 제 얘기도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남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딸의 애인이라는 그가 싫은 눈치였어요. 집 앞에서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는 그를 일으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지난 2달간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연이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저 지연이랑 결혼하려고 단식투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지기까지 했고요. 제가 마음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저 믿어주신다면 제가 지연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지연이가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연아, 나 너랑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였죠. 제가 보기에도 남자는 제 딸에게 진심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 난 뒤 딸을 한 번 더 설득했어요. 지연아, 현종이 말이다. 2달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쪽 빠졌더라. 정말 결혼 허락 받아내려고 단식 투쟁을 했나봐. 그러게요. 왜 그렇게 사람이 미련한지. 밥을 굶긴 왜 굶어. 지연아,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너도 아직 그 사람 많이 좋아하는 거지? 네가 끝났다고는 말하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게 보여.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후회가 없더라.
그리고 그 집에서도 허락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엄마, 그래도 될까? 근데 아빠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나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가 축복해주는 결혼 하고 싶어.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 지금은 저래도 네가 좋다고 하면 결국에는 허락할 거야.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나도 옆에서 설득해볼게. 몇 달 뒤 두 사람은 결국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사위의 눈빛에는 오직 딸만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는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딸을 무척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도 살갑게 굴며 진짜 아들처럼 다가와 주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 생일에는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초대해 직접 그린 미역국을 대접하고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딸이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이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아가며 아들, 딸 낳고 가정을 꾸려가길 바랬습니다. 딸은 결혼 뒤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은 손이 귀하다며 하루빨리 아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죠.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딸이 임신할 수 있도록 몸에 좋다는 약을 지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쉽게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딸이 나를 닮은 건 아닐까 싶었던 겁니다. 저 역시 첫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난 뒤 어렵게 딸 지연이를 얻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리 원해도 다시는 임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간절히 딸이 임신을 하길 바랬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 가장 큰 걱정은 여전히 딸의 임신 문제였지만 그 무렵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월세를 주고 있던 식당 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에 그 금액을 감당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게는 대박은 아니어도 꾸준히 자리를 잡아왔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놓기가 아쉬웠지만 돈을 마련하기는 힘들었죠.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연 엄마, 우리 식당 접자. 아쉽기는 해도 당장 돈 날 데도 없고 당신 생각은 어때?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보, 이거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맙시다. 안 그래도 임신 때문에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뭐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가게를 뺀 뒤 저는 다시 식당에 취직해 일을 했고 남편은 경비 일을 알아보겠다며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이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서러움을 혼자 안고 있는 듯 얼굴이 눈물로 흠뻑 젖은 채 저를 향해 서럽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응?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흐느끼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팔을 뻗어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아무리 다가가도 손끝조차 닿질 않았어요. 깨어났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게 눌린 듯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고 넘기기엔 마음 한켠에 불길한 예감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 꼭 딸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무리할 즈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아닌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너무 다르더군요. 울음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지연이가 죽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말이 사실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뿐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힘이 빠져 쓰러졌어요. 몇 시간 뒤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를 찾았습니다. 현종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지연이가 왜? 지연이가 길을 건너던 중에 트럭에 치였다고 해요. 치이면서 강하게 튕겨나가는 바람에 머리가 크게 다쳤고 충격으로 장기까지 손상돼서 결국.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역시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에 몇 번이고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겨우 정신을 붙잡은 남편과 사위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저는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그토록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던 딸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아유, 우리 지연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무섭고 외로웠어. 지연아, 이 엄마도 데려가라. 응? 엄마 그러지 마.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파.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여. 그리고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 그이도 잘 부탁할게. 꿈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깨어나서도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그 뒤 딸이 꿈에 나와서까지 저를 걱정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위가 떠올랐죠.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 사위가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해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위는 말 그대로 폐인 같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저는 만들어 온 반찬으로 밥상을 차린 뒤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젯밤에 지연이가 꿈에 나왔어. 나한테 내가 힘들어하면
그걸 보는 자기는 더 아플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서방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야 지연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거야. 자, 얼른 한술 들어.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장모님, 지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근데 이서방, 지연이 말이야. 왜 그 동네에 갔던 거야?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곳이잖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왜 거기 갔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딸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가 난 곳이 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떨리는 목소리와 어두운 표정을 보니 더 캐묻는 건 상처를 헤집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저 사위와 함께 조용히 앉아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저는 딸을 대신해 사위를 잘 챙겨주었고 사위 역시 저와 잘 지냈습니다. 사위는 결혼 전 저희에게 약속했듯 딸이 없어도 저희를 친부모님처럼 대해주었죠. 저는 그런 사위에게 한없이 고마웠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쉬는 날이면 장을 받아가 사위가 굶지 않도록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하고 청소를 해주기도 했죠. 그날도 기가 허해진 것 같은 사위를 위해서 백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에게 전화가 왔죠. 이서방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자네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올 수 있나? 자네 요즘 기가 허해진 것 같아서 내가 백숙을 만들었거든. 와서 먹고 가. 저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뭔가를 결심한 듯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쿡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장모님,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새 출발, 재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도 마시고 찾아오지도 말아주세요. 곧 이 집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겁니다. 솔직히 아내도 세상을 떠났는데 계속 장인어른 장모님과 가족처럼 지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아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재혼이라니. 자네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장모님, 제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사위의 통보에 통화를 끊는 뒤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사위의 말은 그동안 함께 흘린 눈물과 위로했던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물론 언젠가는 새로운 길을 갈 거라 짐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나고 고작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이라니. 저는 실망과 허탈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의지했던 사이마저 이렇게 등을 돌리려 한다는 게 괘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결국 저는 사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남남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잃은 슬픔을 묻으려는 듯
매일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열게 된 감자탕집이 예상보다 장사가 잘 되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눈 뜨고 감을 때까지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면 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딸의 기일쯤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은 밤까지 가게에 남아 일을 하곤 했어요. 음식 만들고 손님을 대하다 보면 잠시라도 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늦게까지 가게에 있다가 장사를 접으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 둘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멀쩡했지만 다른 한 명은 잔뜩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음조차 걷지 못했죠. 직원들은 이미 거의 퇴근한 상태라 제가 직접 주문을 받으러 나갔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취한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소식을 끄는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술에 취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친아들처럼 여기던 사이였지만 마지막의 기억은 상처투성이었죠. 사실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고 그렇게 빨리 다른 여자와 재혼할 줄도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얼른 주문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위가 같이 온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아, 이틀 뒤가 지연이 기일이야. 근데 너 지연이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알아? 지연이가 그렇게 죽은 거 말이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와주려다 그런 거야. 그때 두 분이 돈 없어서 식당 접은 거 지연이도 알고 있었거든. 두 분 몰래 우연히 갔다가 가게 주인이 바뀐 걸 알았나 봐. 친정일로 나한테 돈 해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고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알면 싫어할까 봐서 그래서 혼자 일을 해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만 묻어뒀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딸이 잘 가지도 않던 동네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는 다 어려운 친정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습니다. 사위가 친구에게 하는 말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은 지연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셔. 내가 말을 안 했거든.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 항상 나한테 말했던 게 있었어. 부모님이 자신들이 가난하고 못나서 해준 게 많이 없다며 항상 미안해 하셨다고. 죄책감 갖는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연이가 당신들 도우려고 일하러 나가다 사고당한 거 알면 두 분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시겠어. 혹시라도 두 분까지 잘못될까봐 장모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가슴에 묻은 거야. 그 말을 마치고 사위는 숙취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딸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도 오늘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말을 듣고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못난 부모를 생각해준 딸이 안타까워서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날이 밝자마자 딸이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몰라 미안하다며 오열했죠. 한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위였습니다. 사위 역시 저희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두 분이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나야말로 묻고 싶네. 자네는 어쩐 일이야? 실은 저 매년 지연이 길 하루 전에 왔었어요. 길에 오면 두 분이 오실 텐데 저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혼자 왔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희 셋은 그 뒤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사실 난 어제 자네를 봤어. 어제 친구랑 감자탕 집에 왔었잖아. 거기서 자네가 친구한테 하는 말도 다 들었네. 우리 지연이가 죽은 이유. 우리 도우려다가 사고 났다는 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야? 지연이가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 갖고 사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가슴 속에 그 이유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계속 볼수록 지연이가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난 탓을 두 분에게 돌리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재혼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떠났던 거예요. 아이고, 이서방 이 사람아. 왜 그랬어? 진작 말을 하지. 물론 두 분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연이가 두 분을 도우려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매번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다고 지연이가 죽은 이유를 두 분에게 말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지연이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데 장모님을 계속 볼수록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분과 인연을 끊은 겁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저는 10년간 오해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지난 세월 혼자서 어떻게 견뎌왔을지 궁금해졌죠. 사위는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이 힘들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들어서 회사도 관두게 됐고 그 사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청소업체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 혼자인 게야? 아니요. 5년 전에 제 아픔을 알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덕분에 우울증도 괜찮아졌고요.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렇게 우리 딸 잊지 않고 해마다 찾아와 준 거 고맙네. 자네도 그간 고생 많았어. 그날 사위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사위는 행색이 꽤나 많이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감자탕집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예전이랑 너무 달라져서 걱정이 돼서 불렀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사실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아내랑 재혼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치킨집을 차렸는데요. 그게 잘 안 됐어요. 빚만 잔뜩 지고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잡 뛰면서 겨우 돈 갚고 있고요. 그렇게 모진말로 인연 끊었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했는데 장모님 뵐 면목이 없네요. 고개 숙인 사위를 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를 도우려다 죽은 딸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때문에 아내를 잃은 사위가 어렵게 사는 게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지낸 게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네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건 어때? 우리 가게 이렇게 보여도 꽤 장사가 잘 되거든. 내가 가게 운영하는 거랑 음식 만드는 거랑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요?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자식을 잃었지만 자네도 우리 때문에 지연이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내 밑에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 사위는 눈을 반짝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위는 매일 가게에 나와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했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에게 속죄와 사랑의 마음으로 감자탕의 레시피부터 장사 노하우, 손님을 대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사위는 마침내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위가 독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도 줬죠. 그 뒤 사위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지금은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복잡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다시 돌아온 딸의 기일. 저는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꽃다발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사위가 다녀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또 네 남편 걱정도 내려놔. 거기서는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지내렴.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그저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납골당을 나오며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슬퍼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남긴 사랑과 기억을 마음에 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삶이 허락하는 한 딸이 남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남편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